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지향하는 제도와 사상,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정치 시스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지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민주주의. 고대와 현재를 관통하는 명저들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들을 만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한 권의 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본다. 책 한 권에 담긴 민주주의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책으로 읽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뜻깊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동양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날카로운 통찰의 김시천 교수님,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청년 세대의 철학을 보여줄 박준하 학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멋진 세 분과 함께할 이야기, 오늘의 주제 도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민주주의를 만나볼 책, 바로 공자의 논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다 읽은 사람은 흔치 않다는 그 책. 혹시 교수님은 당연하실 거고 두 분은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논어 책이 교양 필수 독서 목록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면학실 책상 옆에 두고 틈틈이 찾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작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읽으시게 된 거예요? 네, 이번 기회에서야 제대로 읽게 됐습니다. 뭐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 논어를 뭐 읽어야 된다는 얘기 정말 무수히 듣고 자랐고 논어에 써 있는 사자성어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지만 책을 좀 온전히 제대로 읽어본 거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이 아닐까. 뭐 솔직히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또 빅데이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나만 이렇게 논어를 안 읽은 건가 읽은가 싶어가지고 연관 검색어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이 논어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 어떤 게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공자, 맹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뭐 공자, 맹자도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아주 재미있게도 논어 명언입니다. 명언?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논어 필사 노트, 뭐 공자 논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문법적이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저랑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논어가 어렵다 보니까 전체 읽기 좀 힘들고 그래도 좋은 명언 한두 개라도 좀 내가 배우려고 하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논어와 관련해서 명언, 필사 이런 게 1, 2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김시천 교수님은 논어를 공부하고 가르치시는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을 좀 평소에도 체감하세요? 그럼요.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논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전이다. 팔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라고 하는 것과 인기 있게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약간 다른 현상이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논어에 나오는 구절 한두 가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논어가 가장 인기 있는 고전이다라고 말하면은 맞는 거죠. 네. 사실 저도 교양 좀 쌓아야겠어 하면 일단 논어부터 사실 떠올리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오늘의 논어가 현대인의 교양 필독서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이 논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양을 쌓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논어를 과연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검색하는지를 또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대가 26.6%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가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 대학의 이 교양 수업을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교양 때 우리가 논어에 대해서 과제를 해야 되면 또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네, 네. 20대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22.9% 그리고 10대도 한 16.4% 정도 나왔다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 이 교육용으로도 이 논어를 좀 많이 읽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논어가 동양의 고전이잖아요. 이 책이 과연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머나먼 과거에 만들어진 책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 그 책을 썼던 사람이나 기록했던 사람들과 민주주의는 무관하다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와 아주 그거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민주주의와 논어, 유교는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죠.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당수의 연구자들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생각조차도 민주주의와 상당히 관련 있는 방식으로 읽히고 또 서로 소통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뭐 말씀만 들어도 정말 논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오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플라톤의 국가론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통해서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동양편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의 국가론이라는 측면에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책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시간, 그럼 지금부터 김시천 교수님의 논어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논어를 소재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만드는 세상, 민주주의와 논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그냥 편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디모크라시에 해당되고 어떤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의미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란 말은 오히려 우리의 삶, 생각,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논어라고 하는 책이 동아시아 고전 가운데서 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관련되느냐?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친구, 가르침 앞에서 평등하다. 자, 이 표현은 논어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따온 표현인데요. 아마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즐기고 네, 즐기고가 맞나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네.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와 유붕이 자원박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붕이라고 하는 말이 친구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한 화자가 누구죠? 공자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네. 친구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사실 이 유붕 혹은 버두자가 오늘날 우리가 혈연이라든가 혹은 친족관계를 넘어서서 더군다나 나이까지 넘어서서 자기와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게 바로 요식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이 뭐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 혹은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같다. 자, 현대인이 말하는 평등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그와 유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논어 위령공 편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교무류. 가르침에는 어떠한 구분도 두지 않는다.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한국에서 70년대 이후에 동양 사상 혹은 동양 문화 하면은 가장 많이 압축적으로 대변했던 단어가 있어요. 뭐죠? 충효입니다. 효. 동양 고전의 대다수는 이 2가지 관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논어에서는
이 충과 효가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 달라요. 오. 더 나아가서 논어는 보통 공자의 사상을 담은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공자의 책이라면 공자가 썼다라고 생각하죠. 네, 네, 그렇죠. 보통 공자라고 써 그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제가 책을 내면 저자 김시천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논어의 저자는 공자가 아닙니다. 오. 왜냐, 즉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얘기를 평생 간직하고 있다가 야, 공자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분을 좀 제대로 기억하자. 이거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되새기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명언 아니냐 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왈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활의 의미는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네. 내가 들었는데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자,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의 주 저자가 공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혹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 논어의 일차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논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형식은 이른바 군신관계도 아니고 부자관계도 아닌 사제관계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공유한 하나의 집단이고 공동체인 것이죠. 공자도 스스로 가르침 앞에서는 모두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공자의 제자 가운데 상당수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자에게 같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들은 벼슬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일차적인 과제, 고민거리는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장유유서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네. 네. 한국에서는 특히 나이가 네. 바로 이제 우리가 이른바 민증부터 깐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네. 이게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가 6살 때 공원에 놀러 갔는데 이제 꼬마들이 막 이제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들놈이 옆에 꼬마한테 야, 너 몇 살? 5살. 오. 내가 형이네. 자, 이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똑같이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이런 것들에 따라 나름대로 관계가 어떤 조율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공자 아래에서 신분을 넘어서서 이들이 똑같이 공자 앞에서 배웠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유교의 정신은 바로 논어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가르침 앞에서 혹은 도 앞에서 사람은 모두 같다라는 것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국 사회에서 논어가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리고 시민들끼리 서로를 확인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논어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여기에 오면 논어는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유교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군신 그리고 효, 충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 사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논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우리는 논어 하면은 공자만을 주로 기억하는데 사실 가만히 기억을 돌이켜보면 공자의 제자들 이름도 몇 명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는 안회, 그리고 그 멋지게 죽었던 자로라고 하는 인물, 네. 그다음에 뛰어난 장사꾼으로도 성공했던, 그리고 외교관으로도 성공했던 자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제가 논어를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오래 하다가 재미난 작업을 해봤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최초입니다.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공자가 등장하는 횟수, 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횟수. 자, 논어는 3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공자 자신이 등장하죠. 이게 자왈. 자왈. 이렇게 표현되는 문장이 전체 논어 가운데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절반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5% 이상이 공자 혼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공자님의 책인데 공자님 말씀이 절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자님을 빼면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공자의 수제자인 안회가 가장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할 텐데 네. 실제로는 자로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로라는 친구가 좀 말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자로가 이제 산적이었다가 제자가 된 걸로 아는데 워낙 이제 또 힘이 세다 보니까 이 자로가 제자가 되고 나서는 공자를 험담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죠? 논들을 상당히 깊이 읽으셨네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순서인데 네. 그런데 제 해석에 의하면 안회는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안회가 언급되는 장면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총 18회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안회가 화자, 즉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횟수는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3번이 전부 공자가 그의 제자인 안회를 추모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깃들어 있어요. 네. 그럼 안회는 수제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네네. 왜 논어를 편집하고 기록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받았을까? 그러게요. 그가 천민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논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는 당시의 역사와 삶이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날 민주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논쟁도 있고 바로 그러한 면모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안회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천민 출신으로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일찍 요절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의 지위는 부상을 하고 올라가요. 네. 달리 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보다 동등해진 세상에 가까운 모습이 1000년, 2000년을 거치면서 구현되어 나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만 확실히 데이터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이 분석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좀 놀라웠던 게 이게 거의 집단지성에 가까운 많은 사람이 썼다는 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논어가 단순히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서처럼 거의 뭐 토론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맞나요, 교수님? 그렇죠.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한 교수님 밑에서 같은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끼리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논어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혹은 생각의 다양성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논어 안에 녹아있는 다양한 목소리, 공자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생각을 읽어내는 것도 이 논어를 재미있게 읽고 이해하는 또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저는 공자의 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부분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문치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문치가 무슨 뜻일까요? 문으로 정치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칼 대신 네. 네, 칼 대신 붓으로 다스린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당연한 네,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나를 따라라. 라고 설득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가장 손쉬운 수단은 뭐죠?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뭐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칼 들고 음. 아마도 나보다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총을 딱 들고 앞에 나서서 지갑 내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줘야죠. 줘야죠. 살아야죠. 네. 그런데 그 칼을, 총을 뺏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신을 따르게 만들어 보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이 불가능한 것을 해라. 이것이 통치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통치의 방법이다. 그래서 행정명령이나 형벌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말고
설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과 조금 가까워진 것 같죠? 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일사불란하게 서로 화해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세상을 자꾸 머릿속에서 그리려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싸움에 있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견, 이해관계가 충돌이 빚어지는 것들을 말을 통해서 싸움으로써 물리적인 갈등이나 폭력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펜으로 네. 붓으로 열심히 싸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적 제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문치의 이념은 2000년 동안 이 동아시아 사회를 실현해 오려고 노력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핵심이거든요. 바로 그 말을 최초로 한 발화자가 바로 공자였다라고 하는 점. 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인데 생각해보니 정말 민주주의와 이 공자의 말이 맥이 닿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마도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 무치. 자, 여기서 정과 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압적인 수단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강압적인 수단으로 남들을 복종시킬 수 있지만 마음으로 따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민면이 무치라고 하는 말은 벌을 받지는 않게 되겠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건 즉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자발적 동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공자는 여기에 대해서 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이 얘기는 뭐냐? 달리 말하면 덕과 예로서 이끌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라는 인격만을 따른다, 혹은 통치자를 따른다가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될 그 도리를 자연스럽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 자발적 동의라고 하는 것. 이걸 생명으로 하는 제도 아닙니까? 바로 정치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 작동하는 원리의 근간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덕덕자를 붙여주셨죠. 공자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덕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네. 의미가 있나요?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겠군요. 그러니까 후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덕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게 대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군주가 백성에게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 핵심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한자가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 착용하고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하고 이런 절차를 지켰던 것, 바로 이 부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 공자가 이야기했던 가르침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공감받을 수 있는 가르침, 단어가 있다면 이거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꼽았던 주자라고 하는 학자도 여기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서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 윤리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논어에 뭐라고 나오느냐?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간직하고 쫓아갈 만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한자를 좀 써보죠.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 즉, 네가 남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실 인간이 지켜야 되는 윤리는 이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코비드-19, 물론 한국 사회가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100%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상당한 정도 안전한 삶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서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저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까지 마스크를 거의 쓰고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 이게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엄청 불편하죠. 네. 근데 마스크를 썼어요. 왜 썼느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까 봐가 아니라 실제로 통계 조사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마스크를 쓴다라고 하는 게 반 이상의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아플까 봐가 아니라 나로 인해 남이 아플까 봐. 그렇죠. 네. 즉 혹시 내가 감염됐을지 모르는데 당신에게 감염시킬지 몰라. 그래서 나는 마스크를 쓸 거야. 이 의식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 이 핵심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바로 서. 공감이 되죠? 네, 너무 공감이 돼요. 이게 2000년 동안 공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와, 이 논어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옮으면 옮았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감염이 되는 건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니까 좀 긴장되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게 이 서해 정신과 다 있었군요. 네. 자, 분명 그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자유함의 표현 아니냐라고 뭐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공격하기도 하고 언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행동 아닌가요?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한다. 이보다 더 민주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서양에서는 또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코로나19 때 동선 공개를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사상이 태동한 곳이고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해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중시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강연의 대주제가 사람이 만드는 세상, 민주주의와 논어. 그러니까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민주대적인 절차, 네. 방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논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상의 핵심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민주주의든 어떤 체제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계가 꼽힐 수 있다. 바로 그 일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양 철학의 이 민주주의를 서구 민주주의에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럴 필요가 드네요. 있죠.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논어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실은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계속 이 서자를 한자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정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말 귀에 박힐 정도로 얘기해 주신 서, 바로 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국내에서 관용에 대한 SNS 언급량을 찾아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2019년보다 2020년에 저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특히나 이제 저 4월 1일에서 4월 30일 그러니까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질 때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나 저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착한 선결제 캠페인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이런 캠페인들처럼 시민 참여나 뭐 관용에 대한 것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소비 활동을 통해서 남에게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돕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10대에서 80.9%였는데 60대는 95.5%까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걸 넘어서
남을 돕는 것을 관용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관계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우리가 인간관계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2020년에 음성통화 및 SNS 이용 관련 인식조사를 해봤는데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사람들이 2016년에 52.2%에서 2020년 38.4%까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거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40%대에서 22.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인간관계와 관련된 좀 연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인간관계인데 자격증이라든지 자기 관리의 하나로서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한 책을 또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지 뭔가 스트레스나 상처, 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키워드를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하는 수단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당연히 우리가 대화하고 전화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뭐 별그램이나 깨톡 같은 뭐 SNS 같은 쓰는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해져가는 현상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뭐 인간관계를 뭔가 성장과 관련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논어에서 말하는 수평적이고 또 평등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하는 인간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논어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결국은 또 하나의 이 논어라는 철학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논어라고 하는 책은 뭐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순히 공자 혼자만의 책이라기보다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엮어낸 이야기 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까 적절하게 십단지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또 어떻게 논어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도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논어의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이른바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아왔던 단어를 말한다면 위민 혹은 민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사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정사라고 하는 말은 행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공이 충분치 않았는지 다시 묻습니다. 만약 그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군비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자공이 다시 묻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순위를 정해줬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답변을 해요. 그럼 다시 물을 때는 왜 다시 묻는 거죠? 이상해서, 의심스러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는 군비를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양식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백성의 믿음을 잃게 되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최우선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생각은 공자도 맹자도 그 위에 수많은 유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민본이죠.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구의 민주주의를 수용했던 동아시아의 학자들이 민본과 민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어요. 왜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세계, 모두가 평등한 세계에서 선출된 사람과 선출하는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계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민본은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정책 시행의 차원에서의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 한국의 학자들은 민본과 민주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체제를 한켠으로 접어둔다면 오늘날에도 국회에서 토론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민들을 위해서, 맞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노가 민주주의를 말한 책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노를 읽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맥이 닿아 있다고 느끼는 게 왜 링컨도 국민에 의한, 국민에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아니 공자가 모든 걸 다 버려도 백성은 버릴 수 없다. 백성의 신뢰는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차원 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노노는 어떤 것이길래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느냐. 바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이 함께 말하고 듣는 책이 되었기 때문에 노노는 민주주의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읽혀지는 그런 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준하 학생은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오늘 강연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강연을 듣고 고전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고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네.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 저 같은 청년들에게 과연 노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노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 저자의 생각을 책 속에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독서 토론을 해보면은 각자가 공감했던 부분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노노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되고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노에 대한 생각이 공존하는 세계. 네. 바로 그게 민주적 노노 읽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가 오늘 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의미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노와 함께 읽으면 좋을 짝꿍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준하 학생이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처음 듣기에는 조금 딱딱한 느낌도 있는데 어떤 책인가요? 사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막상 읽어보니까 유교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 선입견들을 굉장히 깰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점이 이 유교라는 것이 백성을 위하여 보다는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한 철학이었다는 점인데요. 오늘 교수님의 강연도 그랬지만 제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유교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표현이 아주 멋졌습니다. 네.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 배병삼 선생님 저자이신 이 책이 바로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봤던 것을 학술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읽힐 수 있는 그런 유교 전통에 관한 거의 교과서와 같은 책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까지 말씀을 더해 주시니까 책에 대한 정보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읽고 또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책과 사상들도 강연을 듣고 또 사회 다방면의 시각을 보태 보니까 전혀 새로운 텍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논어를 읽고 들었는데 우리 오늘 다들 사자성어로 좀 소감을 말씀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야 안 까먹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지금 막 와닿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나온 강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문구인 것 같아요. 바로
기소불효 그리고 물시여인 아. 뜻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정말 나이가 들수록 새기고 특히나 네. 이렇게 민주적인 관계에서도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에게 다가왔던 문구는 아주 짧은데요. 민무신불립입니다. 오. 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정부가 유지될 수 없다. 네. 즉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자님의 통찰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문구인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정치학을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대할 때도 새겨들어야 하는 말일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같은 책을 읽어도 같은 강연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문구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책과 함께 마음도 자라나는 시간,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한 화자가 누구죠? 공자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공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친구야, 자활 이렇게 표현되는 문장이 전체 논어 가운데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자 혼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마스크를 쓴다. 이 핵심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서. 공감이 되죠? 네, 너무 공감이 돼요.